5월 7일 장중 코스피가 7,530을 찍었습니다. 1년 전 이 지수가 3,000이었으니 정확히 2배 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숫자가 모니터마다 빨갛게 뜨고 증권사들은 목표를 9,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한국 시장 안에서 코스닥 지수는 1,21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시장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선행 PR, 즉 한 해 벌어들일 이익으로 따져본 가격표는 7.18바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저점보다도 낮은 숫자입니다. 신고가인데 가격은 싸다. 그런데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돈, 신용융자 잔액은 이미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신고가의 정점에서 세 가지 의문이 동시에 솟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나라 시장이 왜 반대 방향으로 갈렸을까? 7,500이라는 숫자 안에는 무엇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1년 동안 침묵하던 한 사람이 왜 하필 지금 인상을 고민할 때라는 말을 꺼냈을까? 이 답은 잠시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2분에 걸쳐 이 신고가가 이미 어떤 판 위에 짜여져 있었는지를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풍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들은 3월 저점 대비 한 달 만에 30%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형주는 20%였습니다. 같은 상승장에 올라탔지만 출발선부터 한쪽 트랙이 더 길었던 셈입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장 좋은 숫자입니다. JP모건은 한국 성장률 전망을 3.0%로, 골드만삭스는 2.5%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1분기 성장률을 연 환산으로 보면 3.6%, 미국의 2.7%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소비자 심리지수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통업계 2026년 매출 성장 전망은 0.6%,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지수는 신고가, 수출은 우상향, 그런데 거리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정반대 방향. 이 세 갈래의 어긋남이 오늘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이 일하는 산업은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한번 떠올려 두십시오. 이제 가장 큰 의문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1.7%, 그 안에서 단 한 품목이 차지한 기여 비중이 55%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 한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수치를 덮여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4월 한 달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37%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4월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0%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달 가전제품 수출은 마이너스 10%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한국의 15대 핵심 수출 품목 가운데 7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가전, 철강, 2차 전지, 자동차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산업이 뒷걸음치는 동안 반도체 한 줄기가 전체 그림을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산업의 폭이 좁아지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보면 화학,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이 코스피 전체 이익에서 차지한 비중이 2021년 18%였는데 2025년에는 3%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한 정권의 시간 안에서 6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낙수 효과 이야기를 한 줄 깔아두겠습니다. 낙수 효과는 큰 산업이 일으킨 물줄기가 협력업체와 동네 식당까지 흘러내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동차나 조선은 강폭이 넓은 강이었습니다. 부품사, 도장공장, 식당, 학원까지 줄줄이 따라 흘렀습니다. 반도체는 강폭이 좁고 깊은 파이프에 가깝습니다. 자동화 고도화될수록 사람과 동네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표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3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j, 동행지수는 100.1입니다. 선행은 앞유리, 동행은 계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환 변동치란 장기 추세를 걷어내고 경기의 파도만 따로 떼어낸 숫자입니다. 두 숫자의 격차가 3.4포인트, 16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앞유리는 맑은데 계기판은 흔들리는 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백화점 매출은 4.1% 성장했습니다. 오프라인 채널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명품과 고가 소비재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 옆 동네 마트와 외식, 학원의 매출 전망이 0.6%로 5년 최저로 내려앉은 것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1.7% 안에서 무엇이 절반을 차지했고 15개 중 7개가 누구였는지 5년 사이 18이 어떻게 3이 됐는지 선행과 동행이 왜 어긋나는지에 대한 답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 1년 동안 침묵하던 사람이 왜 지금 입을 열었을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5%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고 2025년 5월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린 뒤 1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다. 1년 동결 끝에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유는 셋입니다. 첫째,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그중 석유류만 21.9% 뛰었고 전체 물가의 0.84%포인트를 밀어 올렸습니다. 작년 5월 농축수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올해 5월에는 같은 가격이라도 상승률이 더 커 보입니다. 이걸 기저효과라고 부릅니다. 둘째,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따라오르고 그게 다시 물가를 자극합니다. 셋째, 미국 연준은 4월 29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에서 3.75% 사이로 동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멈춰 있는 동안 우리가 한 번 더 올려도 격차가 다시 벌어져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압력은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좁은 창이 열린 셈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시장이 있습니다. 환율이 움직이는 진짜 핸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는 NDF 거래가 상당한 몫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NDF 역외차액 결제 선물화는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적은 증거금으로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해외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낮은 금리로 빌려와 높은 금리에 주차하는 캐리 거래가 이 핸들 위에서 커집니다. 현물 시장의 작은 환율 움직임이 이 핸들에 의해 증폭되면 정작 우리 외환 시장이 우리 손이 아닌 바깥쪽 꼬리에 끌려다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로 돌아선 신호 옆에 정반대 방향의 신호도 같이 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사사의 2026년 설비 투자 합계는 최대 7,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3조 원입니다. 한국 1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한 해 설비 투자에 들어갑니다. 1년 전보다 76%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한국 반도체 수요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번 사이클은 이전보다 길게 갈 수 있다는 기대가 같이 깔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내려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02%포인트 올리면 가계가 1년에 추가로 무는 이자가 약 3조 원 늘어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면 신규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60에서 70%입니다. 새로 빌리는 사람의 열의 7이 금리가 오르면 그대로 다음 달 통장에서 더 빠져나가는 구조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 상단은 이미 88%, 7%에 거의 닿았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61%, 금융채 5년물은 4%를 넘어섰습니다. 몇 년 전 2%대 저금리로 받았던 주담대가 만기 갱신을 맞으면서 같은 집 같은 대출에 2배 가까운 이자가 붙는 가구가 줄줄이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처음 보여드린 신용융자 36조 원이 다시 등장합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돈입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번 자산 효과 국면에서 청년과 중간소득층의 신규 주식 매수 자금은 코로나 이전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고가의 환호성 안에 비교적 새로운 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줄, 가계이자 3조 원, 주담대 6.88%, 신용융자 36조 원이 한 줄로 정렬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흔들리고 담보가 줄어들면 빌려준 쪽이 먼저 강제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마진콜이라고 부르는 이 신호가 디레버리징, 즉 빚을 강제로 푸는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도 경고했습니다. 바깥쪽 꼬리 위험도 같이 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시나리오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브렌트유가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그림이 있습니다. 130달러부터 이미 수요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선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200달러는 우리에게 단순한 유가가 아니라 물가와 환율과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한쪽으로 휘는 신호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같은 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카고연은 굴스비 총재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시기 인플레이션 급등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고, 세인트루이스연은 무살렘 총재는 위험의 무게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동 사태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신중한 사람이 매우 불확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당기 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5월 황금 연휴부터 반값 여행, 숙박 할인 쿠폰 30만 장,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탄소 포인트 2배 적립 같은 정책을 줄줄이 깔았습니다. 6에서 7월에는 숙박 세일 페스타가 예정돼 있습니다. 백화점 관광 외식의 여름 매출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코스피 7,500의 절반은 한 칩 위에 서 있고 15대 수출 품목의 절반 가까이는 마이너스이며 5년 사이 전통 제조업의 이익은 6분의 1로 줄었고 1년 동안 침묵하던 한국은행이 인상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카드 한 장이 가계 이자 3조 원과 주담대 6.88%, 신용융자 36조 원의 줄과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신고가는 우연히 만들어진 풍경이 아니라 이미 짜여있던 양극화 구조 위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결과입니다. 위쪽에는 반도체와 빅테크 173조 원의 파이프라인이, 아래쪽에는 변동금리 통장과 만기 갱신을 앞둔 주담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겨두겠습니다. 코스피 7,500이라는 숫자의 끝은 9,000일까요? 아니면 36조 원의 절벽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통장이 위쪽 파이프라인과 아래쪽 갱신표 사이 어디쯤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시대의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그것은 한 칩이 만든 신고가의 시대가 아니라 한 칩 뒤에 그어진 두 줄 사이의 시대에 가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두 줄 사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릴 구간이 어디인지를 따로 짚어보겠습니다.